싸우는 심리학 제3부 자본주의와 인간 심리 2. 현대 자본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무력화하는가? 바뀐 것은 쇠사슬의 형태일 뿐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를 거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했다. 현대 자본주의란 엄밀하게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르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독점 자본주의의 단계 이후부터의 자본주의를 현대의 자본주의라 부를 것이다. 자본가들이 치열하게 자유경쟁을 한 결과 대부분의 자본가는 파산하고 소수의 자본가들만 살아남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파산한 다른 자본가들의 자본까지 흡수해 거대 자본가로 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집단이 된 독점 자본가들은 마침내 국가까지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명실공히 국가 권력과 자본을 한 손에 거머쥔 절대적 지배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회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한다. 프롬은 사실상 물질적인 번영, 정치적, 성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의 세계는 19세기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병들어 있는 듯이 보인다 라고 말했다. 전체 사회를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보다 사람들의 정신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더욱 발전된 자본주의의 독점적 상태와 함께 인간적 자유에 대한 두 경향의 각각의 비중이 변화한 것 같다. 개인적 자아를 약화시키는 성향의 요소들은 그 비중이 커지고 개인을 강하게 하는 성향의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이러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대된 독점적 자본의 힘이다.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은 소수 집단에 의해 행사되었으며 그 집단의 결정에 사회 대부분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현대인의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국가는 그들만의 권력, 형식적 민주주의. 현대 자본주의 나라들은 거의 다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프롬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란 다시 겉으로만 민주주의일 뿐 내용적으로는 독점 자본가들의 독재이다.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따라서 그들이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고 경영자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소유권에 거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정규적인 수입에 만족하면서 경영진이 하는 일에 묵묵히 따른다. 대기업의 경우 6%만이 전체 소유권자 혹은 다수의 소유권자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관리 상황도 대기업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결정은 민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향력 있는 핵심 인물들에 의해서 내려진다. 개개의 시민이 그가 자기 나라의 재반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는 단지 보통의 주주가 그의 회사에 대한 지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통제와 지식을 넘어선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이며 자기가 결정의 창조자라는 환상에 빠진다. 삼성의 주식을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해서 삼성을 다수 국민이 공동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삼성의 행동에 다수 국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삼성은 어디까지나 삼성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건희 일가의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 삼성은 다수 주주들의 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건희 일가의 기업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이 선출된다고 해서 그 권력이 자동적으로 국민의 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정책이나 행동에 국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국가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층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그들만의 권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을 비롯한 많은 양심적인 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를 그저 무늬만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격화시켜 부르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가 형식적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당이 지배층의 이익만을 용호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은 군수 자본가나 산업 자본가를 대변하는 반면 민주당은 금융 자본가나 IT 자본가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은 극소수 지배층과 부유층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었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극소수 상류층에서 소외된 나머지 주류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가도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체 국민 혹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설사 창당을 하더라도 성장할 수가 없다. 운이 좋아 세력을 조금이라도 확장할라 치면 지배층의 교묘한 책략과 방해 공작을 받아 조기에 몰락하거나 변질된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도 온건한 강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진보 정당이 약진할 때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연합하여 펼친 종북 공세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현대 자본주의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없다.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정당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 일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하지만 그 결과는 매번 기대를 배신당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주류 정당은 결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권력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거나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러도 국민에게 이를 응징할 힘이나 수단이 없다. 권력을 잡은 정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짓만 골라 하거나 선거 때 내건 공약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특대형 사기를 쳐도 국민들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물론 국민 중심의 탄핵 제도나 소환 투표제가 있으면 좀 낫겠지만 그마저도 국민이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니 지배층은 그런 빈틈을 악용해 권력을 사유화한다. 셋째,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해 있다. 현대 자본주의 나라의 정당들은 지배층을 대변하거나 그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없을 테니까. 대신 이들은 서민을 위한 정치,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사탕 발림식 공약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유권자와 한 약속을 내팽개치고 저들의 입속만 챙기는 행태를 반복한다. 이런 반복된 악행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극심한 정치적 무관심이다. 유권자는 선거를 하면 할수록 그 나물의 그 밥임을 알게 되고 정권을 교체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 프롬의 말처럼 현대 자본주의는 국민에게 정치 문제에서 깊은 무력감을 주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충격적인 문제의 핵심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사실이다. 보통 중대한 정치 문제들도 전형적인 시민의 마음속에서는 취미의 영역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여가 시간의 관심사거나 잡담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해서 부자 정당을 돕는 역할을 하고 투표에 참여한 가난한 이들 중 상당수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함으로써 부자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 선거를 마치 하나의 운동 경기 대하듯 할 뿐이다. 넷째, 정치조차 상품화되고 희화화된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유행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노닥거리는 연예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민중이 소수 지배층에게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치열한 전쟁이다. 그러나 형식적 민주주의가 국민을 계속 배반함에 따라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지면 정치 역시 하나의 상품이자 격투게임 같은 것으로 타락해버리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정당이나 정치인은 노이즈 마케팅을 불사해서라도 스스로를 튀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국민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자기 포장을 더 잘한 정당에 표를 던진다. 이쯤 되면 정치란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의 구경거리이자 쇼일 뿐이고 투표는 정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선전 광고에 돈을 많이 뿌려 공중에게 물건을 사도록 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중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지도자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역할은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국민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외피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리적 역할은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정치적 무력감을 만연시키는 것이다. 시스템이 지배한다. 관료주의와 과학이라는 익명의 권위. 민중에게 복종을 강제하는 주요한 도구인 권위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익명의 권위로 바뀌었다. 즉 중세봉건제 사회의 봉건적 권위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내적인 권위로 변형되었고 그것이 다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익명의 권위로 대치된 것이다. 과학기술과 학문이 발전하고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자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종교의 입김은 점차 약해졌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점점 더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등 각 분야의 민주화는 민중의 권리의식을 자극했는데 그 결과 권위에 대한 대중의 외경심이나 복종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프롬은 노동 현장과 가정에서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자는 확실히 더 이상 자기의 상관을 마치 자기보다도 고귀하거나 우월한 존재로 존경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이젠 양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봉건적 권위와 종교적 초자아의 몰락,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권위의 쇠퇴로 인해 현대 자본주의는 새로운 권위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익명의 권위다. 프롬이 지목하는 대표적인 익명의 권위는 관료주의와 과학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정성기였던 20세기는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위계적으로 조직된 관료제들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료제 아래서 대중은 명확한 권위가 존재하지 않고 또 복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오직 합리적인 권위만을 따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봉건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지주가 농민들을 직접 지배하고 착취했다. 그래서 민중은 때가 되고 조건이 되면 겹겹이 쌓여있던 분노를 지주를 향해 폭발시킬 수 있었다. 중세시대의 세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폭발했던 농민 봉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관료제의 시기에 민중을 지배하는 것은 관료제 시스템 그 자체이다. 예를 들면 경찰이라는 관료 조직이 민중을 지배하는 경우에 경찰의 총수는 빈번하게 바뀌더라도 경찰이라는 관료 조직이 민중을 억압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즉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관료 조직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가 권위가 되고 사람들은 이 관료제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두고 프롬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개인적인 복종은 조직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관료주의 외에도 과학이 중요한 익명의 권위로 기능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과학은 절대적인 숭배를 받고 있어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무엇이든 과학을 표명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강력한 권위를 획득한다. 사람들은 실험 결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말 등에 금방 주눅이 들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복종하는데 그 결과 초래되는 것은 지적인 열등감과 무력감, 그리고 의존심이다.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또한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문화의 거대한 한 부분은 단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연막의 하나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보통 개인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은 그 반대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근본 문제는 대개의 경우 아주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몹시 복잡해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전문가도 그 자신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인간들이 정말로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사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질서한 자료와 정보에 둘러싸여 자신의 무력감을 한탄하면서 개인은 전문가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낼 때까지 애처로운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린다. 관료주의처럼 과학 역시 익명의 권위이므로 그것에 대한 복종은 이미 복종으로서 의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으로서 객관적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익명의 권위를 통해 민중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회인데 프롬은 공견한 권위보다 익명의 권위가 정신건강에 더 해롭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권위는 공공연한 권위보다 효과적이다. 외적 권위의 경우 명백하게 질서가 있고 명령하는 자가 있다. 사람은 권위와 싸울 수 있다. 익명의 권위에는 명령도 명령하는 자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폭격을 받는 일과 흡사해 맞서야 할 사람도 싸워야 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외적이고 공공연한 권위는 눈에 보이는 적에게 폭격을 받는 것이지만 익명의 권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폭격을 받는 것이다. 어쨌든 폭격을 받는 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이 보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야만 공공연한 권위가 존재하는 한 갈등이 있었고 반항이 있었다는 말처럼 고통의 원인이라도 알 수 있고 적과 싸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이 보이지 않으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저항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종전의 개인들이 적어도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이나 원리의 존재를 알고 있음으로써 그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과학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익명의 권위는 폭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하는 대신 동조의 장치를 통해 작용한다. 다수의 대중이 복종하여 그것이 대세가 되면 개개인들은 강력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즉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어디가 다르거나 유별나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유발해
익명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는 효과적으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적 암시와 세뇌 또는 교육이거나 문화이거나 현대 자본주의의 극소수 지배층은 다수의 민중을 영속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끊임없는 암시와 세뇌 공작에 매달린다. 이에 대해 일찍이 슈바이처는 현재의 여론이란 것은 신문과 선전과 조직과 재력 그리고 여론을 마음대로 하는 기타 세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암시라는 말은 그나마 괜찮지만 세뇌는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아무도 그들은 세뇌란 폭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외부로부터 주입하는 것은 모두 세뇌라고 봐야 한다. 즉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를 무장해제시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설득과 암시, 선정과 선동 등은 본질적으로 세뇌인 것이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학교, 교회,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으로부터 이 모든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고찰하고 관찰한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와 적대되는 사회에서 행해야지면 그것을 세뇌라 부르며 혹은 그처럼 격렬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교화라든지 프로파간다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것일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보도라고 말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암시가 세뇌임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광고이다.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은 프롬의 견해에 따르면 지배층에 의해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광고가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기대어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현대의 광고는 마치 최면술사의 암시처럼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상품과는 무관한 권위 있는 이미지가 주는 영향을 이용하고 성적인 매력을 결부시키고 비판력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을 자극하고 백일몽을 자극하는데 이 모든 방법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프롬은 현대의 광고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상품의 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편이나 지독한 최면술처럼 고객의 비판력을 질식시키고 말살해버린다. 그런 것은 마치 영화처럼 백일몽과 같은 성질에 의해 고객에게 일종의 만족을 주는데 그와 동시에 인간의 하찮음과 무력감의 정도도 증대시킨다. 사실 비판적 사고력을 둔화시키는 이런 방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공공연한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발매금지당하는 외설 문학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현대인들의 독점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바보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광고이지만 교육 역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프롬은 대체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개인의 성격을 사회적 성격에 접근시키며 욕구를 사회적 필요에 일치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교육 조직은 이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나 내용은 사람을 성숙한 인격과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존재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기업이 부려먹기 좋은 실용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기능공을 양성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의 현실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광고와 교육 외에도 독점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보와 언론 매체들은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을 함으로써 민중의 정신을 오염시킨다. 그 결과 국민은 점점 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사실적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정부기관이 퍼뜨리고 보도기관이 그대로 전하는 매우 거짓된 정보를 받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는 정보 편향적이고 자본 편향적인 뉴스를 중점으로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피상적인 내용으로 일관한다. 실제로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는 사건을 원료로 뉴스라는 상품을 생산한다. 팔리는 것은 뉴스뿐이므로 보도기관은 어느 사건이 뉴스이며 어느 사건이 뉴스가 아닌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좋은 정보라는 것도 기껏해야 표면적인 기성품이며 시민에게 사건의 이면을 통찰하고 보다 깊은 원인을 알아낼 기회를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뉴스 판매가 하나의 장사인 한 신문이나 잡지는 판매성이 높고 광고주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기사를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문화 상품들도 민중의 정신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영화 산업, 만화 출판업, 그리고 신문의 범죄 기사면 등은 최고의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저열한 본능을 인위적으로 자극한다. 그 결과 공중의 정신은 나날이 악에 중독돼 간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지배층으로 하여금 광고, 교육, 언론 매체, 문화 상품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암시와 세뇌 공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과학기술은 인터넷 공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민중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지배층의 암시와 세뇌에 맞서기란 완전히 역부족이다. 현대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암시와 세뇌는 무엇보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최면술 같은 선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광고와 정치 선전에 쓰이는 최면적 방법은 정신건강, 특히 명석하고도 비판적인 사고와 정서적 자주성에 매우 위험하다. 인간이 비판적으로 혹은 냉철하게 사고할 수 없다면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만의 독특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는 말처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 독립적인 존재, 개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지배층의 암시와 세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암시와 세뇌는 또한 현실 감각을 상실하게 만든다. 흔히 현실주의자란 처세에 능한 약삭 빠른 사람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의 의미에서 현실주의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대인은 완전히 현실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비현실주의자이다. 현대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왜 사물들은 그렇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간 신문을 경건하게 읽는데도 실로 놀랍게도 정치적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현대인은 현실, 즉 현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민중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사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 등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오직 어떤 상품이 좋고 유행이 무엇인지, 누가 잘 나가고 유명한지, 무엇이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자질구레한 지식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에게 현실주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까운 왜곡이나 다름이 없다. 현대인은 인간 존재의 현실을 모두 은폐하고 자신의 인위적인 윤색된 허위의 현실로 이에 대치한다. 반짝이는 유리구슬을 얻기 위하여 땅과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실로 현대인은 인간의 현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의 단편만을 할 뿐 전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물과 인간 조직의 차원이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현상의 밑에 깔려있는 여러 법칙들을 통찰할 수가 없다. 쇠사슬에서 투명 쇠사슬로 승자 독식과 사회 양극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부는 극소수 독점 자본가 집단에 집중된다. 그 결과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민중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런데 민중이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대중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품 과잉 상태가 초래된다. 쉽게 말하면 독점 자본가들이 만든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시적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작해내어 그것을 전 세계에 강요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잘 보여주듯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점 자본가들에게 민중, 나아가 인류를 무제한으로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주는 것이므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자본주의 나라들이 극심한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내가 불안 증폭 사회에서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주류 세력을 통해 거침없이 확산되어 한국 사회 전 영역을 완벽하게 손아귀에 장악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인은 심각할 지경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고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 체제일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상당히 감소했는데도 그와 더불어 개인의 실제적 자유 또한 감소되었다. 바뀐 것은 종속의 사실이 아니라 종속의 형태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프롬에 의하면 새로운 종속의 형태는 과거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이던 쇠사슬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려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쇠사슬에 묶이지 않아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점이다. 외부의 쇠사슬이 단지 인간의 내면에 채워졌을 뿐이다. 사회의 암시장치가 인간에게 가득 채워놓는 욕망들과 생각들은 외부의 쇠사슬보다 더 철저하게 인간을 묶어놓는다. 외부의 쇠사슬은 벗어내던지려고 애쓸 수 있겠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사슬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는 현대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